김재규는 재판 과정에서 11.6은 민주혁명으로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고 하였고, 본인에게는 극형을 내리더라도 부하들은 자신의 명령에 의한 것이니 살려주라고 호소하였다. 유신의 심장을 쐈다. 덕산 김재규 편입니다. 1926년에 태어나서 1980년 5월 24일까지 54세를 살았다. 김재규는 경상북도 선산군에서 김영철의 3남 4녀 중 마지로 태어났다. 본가는 김영이다. 정미소를 운영하던 아버지 덕택에 김재규는 어린 시절 유복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었다. 13세인 1939년 선주 보통학교를 졸업하였으나 성적이 좋지 않아 중학교를 진학할 수 없었다. 실망한 아버지는 이듬해 김재규를 일본 도쿄로 유학을 보냈다. 그러나 그는 일본인 학생과 싸움을 벌여 1년여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다. 15세인 1941년 안동 농림학교에 입학하였으나 4학년으로 올라갈 때 일본군의 특별광부 후보로 선발되어 악명 높은 가미가제 특공대 훈련부대인 52 비행사단에 배속되어 비행사 훈련을 받았다. 그런데 훈련 도중에 일제가 항복하는 바람에 극적으로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 19세인 1945년 대구 농업전문학교 중등교원 양성소를 수료한 후 김천중학교에서 6개월간 교사 생활을 하였다. 20세인 1946년 적성에 맞지 않은 교사 생활과 마음에 들지 않는 여성과의 결혼을 강요하는 아버지를 피하기 위해 군인이 되기로 결심하고 그해 9월 조선경비사관학교 2기생으로 입교했다. 김재규는 이곳에서 같은 선산 출신의 박정희를 만나게 된다. 9살이나 많던 박정희가 2기 동기생으로 김재규와 함께 입교한 것이다. 둘은 고향이 같고 교사를 지낸 경력이 같아 가까이 지냈다고 한다. 그해 12월 조선경비사관학교를 졸업할 때 성적은 동기생 196명 중 김재규가 14등, 박정희가 3등이었다고 한다. 김재규는 만 3개월 만에 조선경비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하여 대전에 있는 제2연대의 중대장 대리로 보직을 받았다. 그러나 김재규는 소위로 근무하다가 중위로 진급하는 날 공산주의자인 연대장 김종석과의 다툼 문제로 갑자기 군복을 벗게 되었다. 21세인 1947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대륜 중고등학교 체육교사로 근무했다. 그 후 김종석이 빨갱임이 밝혀져 군법회의에서 사형집행이 되자 김재규는 이듬해 10월 다시 소위로 군에 복직되어 3여단 수송 중대장직에 보임됐다. 이후 김재규는 1973년 육군 중장으로 예편할 때까지 25년간 군인 생활을 하게 된다. 24세인 1950년 김재규는 안동지구 공비토벌 작전에 참가하여 충무 무공훈장을 받고 3사단 22연대 제2대대장으로 부임하였으나 부임하는 날 6.25 전쟁이 터졌다. 김재규는 한국전쟁에서 의정부, 대구, 영덕 등에서 북한군과 혈전을 벌였고 치열하기로 유명했던 황간전투에도 참여하였다. 그는 전쟁 중 함경남도까지 밟았으나 중공군의 참전으로 남으로 후퇴한 후 여수 제2보충연대장으로 부임하였다. 26세인 1952년 전남 여수에 부임하여 근무하던 중 순천의 유지 김왕근의 셋째 딸 김영희를 소개받고 결혼하였다. 이듬해 딸 수영이 태어났으나 김재규 부부는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10여 년간 별거 상태로 지내 이후 아이는 태어나지 않았다. 30세인 1956년 육군 준장으로 진급하였고 이듬해 육군대학교 부총장을 지냈다. 34세인 1960년 준장이던 김재규가 국방부 총무과장으로 재직하던 중 5.16 군사정변이 일어난다. 쿠데타에 가담하지 않아 반혁명 세력으로 몰려 혁명군 사령부에 감금되어 조사를 받았으나 박정희의 명령으로 풀려나 이후 군사정부에 적극 협조했다. 김재규는 5.16이 터지고 정확히 한 달이 지난 6월 16일에 호남비료회사 사장으로 발령받아 1963년 8월까지 2년 넘게 호남비료회사에서 군인도 아니고 민간인도 아닌 신분으로 지내야 했다. 40세인 1966년 육군 소장으로 진급하였고 육관구 사령관에 임명되었다. 42세인 1968년 1월 북한 무장공비 31명이 청와대를 습격하기 위해 서울에 잠입하는 사건이 터지자 그해 2월 박정희는 김재규를 방첩부대장으로 임명하였다. 그해 9월 방첩부대를 보안사령부로 이름을 바꿈으로써 그는 초대 보안사령관이 되었다. 43세인 1969년 육군 중장으로 진급하였다. 45세인 1971년 보안사령관 재직 중 서승 형제 간첩 사건을 일으켰다. 제1교포 2세인 서승, 서준식 형제가 서울대 유학 중 간첩활동을 했다며 보안사에 근거되어 모진 고문 끝에 혐의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훗날
고문에 의한 강제 자백으로 밝혀졌다. 김재규는 그해 8월 윤필용 전화 도청 문제로 3군단장으로 전보되었다. 47세인 1973년 3월 유신 정우의 국회의원으로 추천되어 3군단장을 끝으로 25년간의 군인 생활을 마치고 예편하였다. 그는 대장으로 진급하여 명예롭게 은퇴하기를 원했으나 국회의원으로 추천되는 바람에 중장을 끝으로 예편해야 했다. 그해 12월 유정의 소속 국회의원으로 지내고 있던 중 중앙정보부 차장으로 임명되었다. 48세인 1974년 9월 중앙정보부 차장이 된 지 9개월 만에 건설부 장관으로 전격 입각했다. 김재규가 건설부 장관으로 재임하는 동안 중동 건설 붐이 일어나서 많은 외화를 벌여들였고 중동 특수를 타고 현대건설 등이 세계적인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등 김재규는 이러한 공으로 근정 훈장을 받았다. 50세인 1976년 12월 김재규는 제8대 중앙정보부장에 취임했다. 그는 중정부장 재임 중 비교적 온건 노선으로 중정을 운영했다. 52세인 1978년 12.12 총선에서 야당인 신민당이 집권당인 공화당에 비해 득표율이 1.1% 앞섰다. 그리고 이듬해 5월 신민당 전당대회에서 김영삼이 이철성을 누르고 총재에 당선되었다. 이때 김재규는 당시 연금 중이던 김대중의 외출을 눈감아 주어서 김대중이 김영삼 측 단합대회에 참석할 수 있게 해서 김영삼의 당선을 도와주기도 했다. 이때 경호실장이던 차지철은 이런 일들이 모두 김재규의 무능에서 일어났다고 박정희에게 보고했다. 박정희의 신임을 등에 업은 차지철의 독행은 갈수록 심해졌고 위아래가 없던 차지철은 사사건건 김재규와 부딪히게 되었다. 53세인 1979년 8월 YH무역 여공 농성 사건, 10월 4일 신민당 총재 김영삼의 국회의원 재병 사건, 이로 인해 일어난 10월 16일 부마 사태로 계엄령이 선포되는 등 시국은 불안의 연속이었다. 게다가 시국 수습책을 둘러싸고 강경파인 대통령 경호실장 차지철과 심각한 마찰을 빚었고 그를 옹호하는 박정희에 대한 반감과 불신이 커지면서 김재규는 유신 정권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과 회의를 느끼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 당시 김재규는 정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무능하다는 이유로 박정희로부터 몇 차례 질책을 받았고 박정희에게 올리는 보고나 건의가 차지철 경호실장에 의해 번번이 제동이 걸리는 등 박정희와 차지철에게 감정이 많이 쌓여 있었다. 결국 그해 10월 26일 궁정동에서 박정희와 만찬을 함께할 기회가 생기자 이 기회에 박정희를 암살하기로 결심하고 준비를 하는 한편 정성화 육군참모총장과 김정섭 중앙정보부 차장보를 궁정동 별관에 불렀다. 만찬 중 박정희가 부마 사태를 중앙정보부 정보부재 탓으로 돌리고 뒤에 차지철이 과격한 어조로 그를 공박하자 흥분한 김재규는 밖으로 나와 2층 자신의 집무실에서 권총을 챙겨와 7시 40분경에 차지철과 박정희에게 각각 2발씩 쏘아 2사람을 사살하였다. 그 사후 정성화 육군참모총장과 함께 육군본부로 이동하였으나 정성화의 명령을 받은 전두환 보안사령관에 의해 체포되었다. 그해 12월 4일 피고인들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고 공판 시작 14일 만인 12월 18일 제9회 공판을 마지막으로 재판은 초고속으로 진행되었다. 12월 20일 김재규는 내란 목적 살인 등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 변호인단은 즉시 항소하였고 각계각층에서 구명운동을 하였으나 1980년 5월 20일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4일 만인 5월 24일에 서대문 형무소에서 교수형에 처해졌다. 향년 54세였다. 사형이 집행된 후 그의 손에는 염주 2개가 그대로 손에 꽉 쥐어져 있었다. 김재규의 교수형이 집행되고 나서 1시간 단위로 박선호 등 부하들도 차례로 형이 집행되었다. 현역 군인으로서 수행 비서였던 박흥주 대령은 단심이어서 3월 6일에 이미 총살형으로 처형되었다. 김재규는 설아에 딸 1명을 두었으며 내연녀인 장씨사에 아들 1명을 두었다고 한다. 김재규는 재판 과정에서 11.6은 민주혁명으로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고 하였고 본인에게는 극형을 내리더라도 부하들은 자신의 명령에 의한 것이니 살려주라고 호소하였다. 김재규는 사형 집행 하루 전인 1980년 5월 23일 어머니와 부인 등 가족과 마지막 면회를 했다. 당시 가족들은 김재규가 다음날 사형당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김재규는 30분간 유언을 남겼다. 그는 하늘의 재판에서는 이길 것, 집권욕에서 11.6을 하지 않았다. 민주회복으로 혼란 극복하라.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를 만끽하십시오 등의 유언을 남겼다. 김재규는 또 아들이 없어 동생 김환규의 아들 민수를 양자로 삼아 내 제사를 지내게 해달라고 하고 저승에 함께 갈 부하들의 유족을 돌봐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리고 변호인과 가족들에게 국군 동종복을 입혀 매장하고 묘비에는 김재규 장군 지묘라고 쓰고 부하들과 한 곳에 묻어달라고 별도의 유언을 남겼다.
그러나 신군부는 시신에 동정복도 못 입히게 하고 부하들과 함께 묻히는 것도 막았다. 김재규 처형 후 그의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져 숨죽여 지내야만 했다. 아내 김영희와 동생 김한규는 보안사에 끌려가 모진 고문을 받고 집과 재산을 모두 빼앗겨야만 했다. 동생 김한규는 현불사에 입선하여 10여 년간 수도자의 길을 걸었다. 김재규의 두 여동생은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당시 군인이었던 김재규의 막내동생 김영규는 군에서 요주의 인물로 취급되었다. 2020년 5월 26일 김재규의 셋째 여동생 김정숙 씨는 김재규 사형 40주기를 맞아 유족 대표로 김재규 형사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다. 김재규에 대한 인식과 평가는 크게 엇갈린다. 한쪽에서는 김재규를 박 대통령 시해범 또는 반역자라 비판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독재자를 처단한 의인으로 민주주의의 영웅이라고 평가받는다. 그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훗날 역사가 말해줄 것이다. 김재규의 묘는 신군부에 의해 정해진 경기도 광주시 옥포 남한산성 공원묘지에 있다. 무덤 앞에 있는 추모비는 전두환 정권 때는 만들지 못하다가 그가 세상을 떠난 지 9년이 지나서야 만들어졌고 이후 4년 뒤인 1993년에 묘 앞에 세워질 수 있었다. 이 추모비에는 그의 유언대로 의사 김재규 장군 추모비라고 쓰여 있다. 지금까지 김재규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